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한승용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초청을 받아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강연의 내용은 초전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초전도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이것들의 어떤 동향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초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학과가 전자기학이라는 거를 다루는데요. 그 전기와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전공자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번개를 치는 것 같은 현상들이 전기 현상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뭐 이런 자석 같은 걸 이용해서 철가루가 달라붙는다 뭐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자기적인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자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느낌을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어떤 두 개의 큰 기둥 같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쓰고 계시는 전기 기기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전기 모터라던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두 가지 현상들은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전기랑 자기라는 현상이 없다면 사실상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빠져버리는 거라 인류는 현재의 어떤 문명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이 두 가지 현상과 관련된 현상이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좀 그림이 소리가 좀 영어로 나올 텐데 이게 이 동영상은 이제 오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제가 저는 그냥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거라는 연구기관 중에 미국 국립고자기장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전문가들을 교육할 때 나오는 동영상이고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동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 이렇게 스위치를 내리면 건전지에서 저렇게 막 뛰어오는 애들 저런 거를 전하라고 합니다. 저런 알갱이들이 뛰어가면 알갱이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저렇게 자석이 만들어지고요. 혹은 저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끔 만들면 그 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또 자석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런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기기기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전기,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체, 부도체, 초전도체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인 물질들이 나올 때 전기 저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전기 저항을 설명할 때 보통 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전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수도관을 봤을 때 수도관이 지나갈 때 여기는 이제 그냥 깨끗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도관이 좀 좁으면 여러 가지 저항 같은 것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물을 흘리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똑같습니다. 전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까 보였던 그런 알갱이들이 뛰어갈 텐데 저항이 큰 물질들을 보통 부도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나무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이 보통 가정집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전선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도체라고 하고요.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아예 없어지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온도를 낮췄을 때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가지고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아주 특수한 물질들을 통칭해서 이제 초전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전도 현상 발견하면은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분이 이제 카멜린 오네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세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두 분 중에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오네스 박사님이시고요. 오른쪽이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전자기학에서 만데르 바울스라는 분인데 한 분은 되게 딱 멋있게 서 있고 한 분은 앉아 있잖아요. 이게 190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요 반데르발스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두 분이 친구분인데 노벨상 받은 분은 굉장히 거만하게 서 계시고 아직 못 받은 친구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3년 뒤에 이 친구 왼쪽에 계시는 친구분도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모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를 하셨는데 특히 온도를 낮추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보통 온도의 단위가 우리가 섭씨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혹은 아마 아직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절대 온도라 그래서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서 절대 온도를 많이 따지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에 X축에 나와 있는 게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5켈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영하 한 270도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Y축에 지금 단위는 안 써 있지만 Y축이 전기 저항을 측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금이라든가 수은, 특히 수은의 전기 저항을 재고 있다가 갑자기 한 4켈빈 근처에서 전기 저항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십니다. 이분이.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을 때 과학 기술계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뭐 실험을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실제 연구 노트에 이게 네덜란드어라서 저는 이제 이거는 못 읽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퀵실버 니어 이너프 제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퀵실버가 수은이라는 거의 은어입니다. 그래서 수은이 저항이 0이 됐어라는 표현을 한 줄을 써놔요. 요게 이제 초전도를 인류가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이 되고요. 요 성과로 인해 가지고 1911년 4월 11일 날 발견이 되고요. 1913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초전도 현상은 온도를 떨어뜨리면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전기가 집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발전기에서부터 여러분 집까지 이렇게 구리선으로 연결을 쭉 해줍니다. 전기가 흘러가게끔. 근데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구리 도선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흘러가는 그 아까 제 화면 보여드렸던 동영상에 어떤 알갱이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걔네들을 전류라고도 하는데 그 전체 전류가 많으면 많이 흐를수록 더 많은 전력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리선 세 개의 다발을 다 합친 것보다 요 하나의 초전도선이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전류를 훨씬 더 작은 선을 이용해서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다. 대전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아까 자기장이 막 발생을 했잖아요. 높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힘 같은 거를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전기 자동차를 더 강한 전기 추진력을 발생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자기장이고요. 그래서 성능 효율이 좋아지고 기존의 구리를 만들었을 때를 상전도 기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전도 기기 대비 초전도 기기가 훨씬 가볍고 작게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소형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 때문에 초전도 기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제조산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뭐 산업이 많잖아요. 뭐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그런데 제조산업은 말 그대로 제조, 무언가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제조산업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 규모의 한 27%, 30%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산업이 차지하고요. 일본이 한 20%, 미국이 한 10% 정도 되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뭘 잘 만드는 걸 좋아해요.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이렇게 좀 뭔가를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거를 국가적으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산업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극한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기술적으로 선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기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차를 예를 들면요. 19세기에 증기기관차가 처음 나왔을 때 18, 19세기에 한 100km, 시속 100km로 달려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말이 한 40, 60 정도로 막 달리던 세계에서 강철로 된 그런 저런 덩어리들이 100km로 달리니까 사람들이 정말 놀란 거죠. 그런데 따라서 증기기관차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몇백 년 전에는 극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기술을 앞당겨 왔다면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하이퍼루프라 그래서 보통 1000km 이상으로 달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TX 열차가 한 300km 정도 시속으로 달리고 있고요. 요즘에 초고속 열차는 1000을 넘기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극한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초전도는 이런 극한 기술로서 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응용 분야는 기본적으로 뭐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보다 청정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전력 시스템, 풍력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대전력을 전력을 이제 전송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수송, 하이퍼루프라든가 전기차, 하늘을 나는 항공기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또 여러 가지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쓰이고 특히 사람을 살리는 데도 많이 쓰이고요.
일단 오늘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은 이제 안타깝지만 사람을 죽이는 전쟁용 장비에서도 사실 초전도가 많이 쓰여 오고 있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야에 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초전도를 많이 접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는 100년 동안 미래 기술이었는데요. 극한 기술, 100년 동안 극한 기술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전도 기술이 왜 그렇게 이제 적용이 어려웠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는 이제 미국 MIT라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공과대학에서 한 11년 정도 일을 했고요. 공과대학에 있는 저의 동료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필 마이클이라는 분이고 2007년에 저희들이 같이 지금 화면에 이분이 들고 있는 자석이 초전도 자석입니다. 그날 이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고생을 했네요. 4개월 정도 고생을 해서 아침에 이제 이게 실험하기 전에 기념사진 한 방 찍은 거죠. 근데 초전도체는,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전문 용어로는 퀸치라는 말을 쓰는데 초전도 코일이 순간적으로 초전도 특성을 잃어버려요. 일종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 현상인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막 하게 되는 이런 원인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퀸치 사고가 나게 되면 순식간에 타버려요. 그 수검등이 되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날 오후에 실험하다가 한 3초 만에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허무한 거죠. 이런 식으로 초전도 자석이 너무나 쉽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았을 때는 초전도라서 아주 많은 전류를 흘리고 아주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켰지만 막상 이렇게 너무나 쉽게 타버리니까 정말 필요한데 예를 들어 뭐 MRI 병원에 쓰는 뭐 MRI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전쟁을 위한 장비라거나 그런데 아주 무조건 써야 되는 데만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이고도 써야 되는 그런 정말 극한 중에 극한 기술로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MIT에 있을 때 2010년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냈고요. 이 아이디어가 이제 영어로는 노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없다 그래서 노 인슐레이션, 우리말로는 절연이 없다 그래서 무절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속된 말로 요즘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빵 터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초전도가 갖고 있는 아까 굉장히 큰 난제, 자꾸 타버리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했는데요. 사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초전도 선이고요. 검은색이 절연, 전기 절연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부도체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줘야지 가운데서 자석으로서 자기장이 나오고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뭐 모터도 만들고 병원에 들어가는 MRI도 만들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초전도체가 순간적으로 초전도성이 저렇게 사라지면은 그 부분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타버리게 되는데 이게 절연을 없애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캔치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톤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 코일이 타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뭐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기술이었는데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 아이디어를 제가 냈을 때 저희 MIT에서 일하던 저희 보스가 아주 많이 반대했고요. 자기는 절연이 없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너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초전도 코일이 타지 않고 그 뒤로는 절대 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건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요 기술을 원래 이제 해외 나가면 자꾸 애국심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요 기술이 나오자마자 제가 한국에다가 많이 전파를 해드렸고요.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의 신기덕 손명환 박사님이라는 두 분이 아주 이상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요 실험을 이제 동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이 동영상 안에서 보시면 초전도 코일이 실제로 액체 질소라는 데서 영하 200도쯤에서 운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망치로 막 두드리고 송곳으로 막 괴롭혀요. 초전도 코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코일이 캔치가 나지 않고 자기장이 유지가 되면서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데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저도 놀랬고요. 2016년에 이 동영상을 제가 국제학술대회 유럽에서 한번 미국에서 한번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 동영상을 틀 때 정말 청중들 사이에서 진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 그 전까지 초전도 자석은 너무나 쉽게 망가지고 정말 너무나 쉽게 타버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타려고 괴롭혀도 잘 타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 한 2년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초전도 자석을 괴롭히는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막 괴롭히고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망가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0년 만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타지 않는 초전도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너무 우연하게 나와 버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전도가 본격적으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요 자석은 제 주먹만 해요. 제 주먹만한 초전도 자석인데 이 자석을 이용해서 저희가 45.5 테슬라라는 직류자기장 세계 신기록을 저희 서울대와 제가 원래 소속돼 있었던 미국 국립고자기장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 테슬라라는 단위가 상당히 어색하실 텐데 이게 여러분 냉장고에 붙는 자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0.2 테슬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5.5 테슬라는 정말 센 자석인데 그 전 자석이 한 44 테슬라 정도 나왔어요. 그 자석이 한 35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요 주먹만한 크기로 이제 많이 작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요 기술이 영국 물리학회가 영국이 이제 뉴턴 때문에 물리학회가 유명해요. 그래서 IOP라고 인스티튜트 오브 피직스 그냥 물리학회인데 그 물리학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피직스 월드라는 기관에서 매년 그 탑10 브레이크스루라 그래서 올해의 물리 연구 10선을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2019년에 선정이 됐던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초전도 기술들이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제 한 3가지 분야 정도를 좀 뽑아왔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분야는 자기 부상하고 전기 추진에 많이 쓰입니다.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영화적 상상이고요. 저런 식으로 호버보드라 그래서 저희 때는 정말 이 동영상을 보고서 저런 게 정말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지금은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89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버보드를 만들어서 탈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막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뒤에도 만우절, 에이프릴 풀이라 그래서 만우절 기념으로 해서 여기저기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이제 가짜로 그냥 특수 촬영을 해가지고 마치 이걸 실제로 만든다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급기야 2010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2, 3년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렉서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동영상은 좀 보시죠. 네,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오는 저 호버보드 안에 초전도체가 들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벽 그 밑에 자석을 일반적인 쓰는 전자석이나 연구자석 같은 레일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 팩터 퓨처가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렉서스가 이 광고를 찍었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저희 분야에서는 이렇게까지 실제로 호버보드를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당시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부상을 이용한
전기 추진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이제 왔는데 사실은 이 이전부터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건데요. 일본이 이제 제조 산업 기술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앙 신간선이라고 하는 일본의 열차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KTX랑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KTX보다 훨씬 일찍 만들었죠. 2015년에 시속 600km를 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을 실제로 태우고 600km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열차들이 실제로 타고 있는 차고요. 이 서비스를 지금 동경, 오사카,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 서울 구간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실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보통 뒷바람을 잘 받으면 한 시속 1000km 정도로 달리고요. 보통 이제 뒷바람을 잘 못 받아도 보통 비행기는 한 800km 정도는 나옵니다. 600 정도 되면은 뭐 비행기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고요. 정말 일본의 자랑이고 제가 일본 철도기술연구소 팀하고도 많이 일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정도 돈이 드느냐 이런 거 설치할 때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모든 철도 레일을 황금으로 깐다고 보면 된다. 그 정도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요가 나오고 사람들의 이용 고객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에 세계 최초로 603km 정도를 달성을 하고 이 동영상 뒷부분에 가시면 실제로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수상이죠. 이 아베 신조 수상이 실제로 사람들을 태워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지금 목표는 한 2025년에는 실제 사람들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최근에 저희들도 나사, 보잉사와 함께 미래형 항공기, 그러니까 보통 항공기가 항공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기 오염의 많은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전기 추진 모터로 바꾸려고 하고요. 보통 아까처럼 초전도 코일이 타니까 무서워서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노인슐레이션 정도 나오니까 저렇게 두드려도 안 망가질 정도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항공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사와 보잉이 2015년경에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최근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스윙이라 그래서 에어버스 프로그램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들에게도 컨택이 오고 있고 또 모스크바 에비에이션 인스티튜트, 모스크바 항공우주국에서도 또 비슷하게 초전도 모터를 쓰고 있고요. 또 작게는 저희는 이제 요즘 현대자동차랑 도심항공 모빌리티라 그래서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UM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초전도 모터가 들어가려고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두 번째 응용 분야는 이제 인공태양 에너지 분야인데요. 이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거는 인공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핵 분열을 쓰는 핵발전소가 요즘 논란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립적인 편이에요. 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도 하지만 확실히 위험한 부분은 있는데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인공태양을 지구상에서 구현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핵 융합이 청정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일종의 일부 그 폐기물 같은 게 조금은 나옵니다. 다만 이제 반감기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핵 분열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청정하다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뭐 만화적 상상력이지만 아이언맨의 가슴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소형 핵융합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융합 장치인데 지구상에서 이제 핵융합을 인공태양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에너지를 이제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되거든요. 태양이 그런 거를 가두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국에는 플라즈마라는 것을 가두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이 그림에서 초전도 자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에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나라의 K스타라는 한국형 인공태양을 이미 만들어서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간 실험 장치 수준이고 실제로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발전소를 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정도의 크기가 돼야 돼요. 이게 요 안에 들어가는 자석의 직경만 25m고요. 이 전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m가 넘는 굉장히 큰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현재까지 한 70조 원 정도 썼는데, 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가 돼야지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무절연 기술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기업이에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출신 선배님들이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의 조그만 소형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여기서 말한 MIT는 제가 이제 MIT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MIT에 있을 때 같이 연구를 해서 26테슬라 이것만 해도 그 당시에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7테슬라 정도가 기록이었는데 요 자석이 굉장히 작아요. 요게 한 높이가 한 30cm, 그러니까 30cm 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작은 크기의 자석인데 요 자석을 만들었어요. 이 자석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이제 요 슈퍼컨덕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는 게 국제 학술지인데요. 요게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학술지인데 2016년에 요 저널에서 나온 학술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자석입니다. 근데 요 자석이 이제 처음 나와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요 분이 제가 속해 있던 MIT 원자핵공학과 학과장도 하시고요. 플라즈마 사이언스 퓨전 센터라는 MIT 내부의 연구소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연구소 소장님이셨는데 2016년 2월 정도에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MIT 클럽에서 강연을 하세요. 동영상으로 다 돼 있거든요. 한 1시간쯤 강연을 하시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노인슐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런 자석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다 저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도 사실은 제가 철자가 틀렸는데 어쨌든 이게 다 서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설계를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제가 공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기술이에요. 한국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MIT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MIT 기술이라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게 나왔어.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 자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계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핵융합 장치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어라고 이분이 막 주장을 해요. 저도 이분의 콧방귀를 꼈어요. 그래 작게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아이언맨 얘기도 하세요. 아이언맨의 가슴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잘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가 보다 말이 안 되진 않으니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2019년에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 또 매년 10대 혁신 기술을 뽑는데 이 MIT 출신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아예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라 그래서 실제로 진짜 핵융합로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빌 게이츠가 나와서 이 기술을 갑자기 10대 혁신 기술로 뽑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민간에서 한 2,400억 원 정도가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 사장님이 외국인인데 제 후배인데 실제로 저희 서울대 찾아와서 낙성대 근처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고작 4년 전인데 결국 MIT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게 현재 인류가 준비하는 핵융합 장치예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터라고 하는 그 장치가 지금 요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로 이것도 여전히 실험 장치입니다. 실제로 데모라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를 지으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고 2050년, 60년 정도는 돼야 구현 가능할 거라고 믿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무절연 고온 초전도 기술을 쓰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정도로 크기가 작아져서 성능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고 효율성이 높도록 만들 수 있어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MIT가 꾸는 꿈인데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막 돈이 투입이 되고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도 영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팀들이 계속해서 이런 소형 핵융합로 시스템에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분야인데요. 이 세 번째 분야는 의료 진단 치료 같은 데도 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많이 초전도가 써왔던 분야죠. 이제 MRI라는 게 영어로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 혹은 핵자기 공명 영상 장비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원리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렇게 지금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안에 자석이 있어요. 빙글빙글 전류를 돌아가게 만들면 요 구멍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통 암이라든가 뇌 질환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해내는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MRI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고요. 또 암을 진단했으면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그 암 치료기를 많이 쓰이는데 거기에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입자라고 하면은 보통 탄소 같은 것도 많이 가속을 하고요. 아니면은 수소 같은, 그러니까 양성자 같은 것들을 많이 가속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커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이 부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 현재 플로리다 대학에 건설되어 있는 양성자 치료 가속기고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게 현재 삼성의료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의료원에서는 뭐 한 번 치료받는데 약 4천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 좋은 암으로 그때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아직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량 외국에 수입하는 데 의존을 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대도 생산을 못하고 내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입자를 갖다가 왼쪽에 사이클로트론 1번 여기 보시면 초록색 라인이 입자가 지나가는 건데 양성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어요. 가속시켜 가지고 쭉 끌어와서 요걸 이제 간트리라는 장비인데요. 요 간트리라는 장비에서 휘어져 내려와서 환자의 몸에 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작아진다라는 것들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장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에 대비 엄청나게 크잖아요. 요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길이가 13m, 지름이 10m, 무게가 350톤 막 이래 버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몇 천억 원 정도가 들여야지 겨우 한 대를 설치할 수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선진국만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수입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도시바에서 구매하는데 한 2천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주관하고 있고 도시바에서 뭐 10년 정도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계약을 해달라는 식으로 약간 뭐랄까 갑질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국산화의 열망이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그 노인슐레이션 기술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지금 저렇게 크게 만들지 말고 아까 여기는 뭐 13m 정도 되는 그런 자석이었는데 한 사람 몸만한 사이즈로 가속기를 만들 수 있어라고 여기 보시면 선이라는 기관이 유럽 핵물리 연구소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EPFR이라는 기관이 이제 스위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인데 요 팀의 뭐 루카 보트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 노인슐레이션 기술을 쓰게 되면 굉장히 초소형화시킬 수 있어라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포항가속기 연구소 이런 팀들이 본 기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기왕 이런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고온초전도를 씻어 암치료기를 초소형화시키면 지금까지 암치료 가속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하나 짓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잖아요. 암을 치료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도 세계적인 기관들 그리고 우리나라 포항가속기연구소 이런 팀들하고 함께 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요,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분야인데, 제가 아는 유일한 의학 용어네요. 이소포지얼 에트레시아라는 용어인데, 이게 식도 결절 환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오는, 신생아들의 일부 기형 현상인데, 안타깝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와 식도가 이렇게 잘라져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붙여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생아라서 얘네들이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75년 MIT 연구소에서 보스턴 소재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매사추세츠 제너럴 허스피털하고 공동으로 요 안에 어떤 자성을 띠는 튜브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 어린아이 바깥쪽에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지고 늘어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애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봉합 수술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였고 그게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치료용 자석들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약물 같은 것들을 가이드한다거나 요즘에는 마이크로 로봇 같은 게 들어가서 사람 시신경도 뚫어주고 혹은 혈관에 어떤 막힌 혈관 같은 것도 뚫어주는 그런 수술용 로봇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 사람 몸을 둘러싸는 어떤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MRI 같은 그런 대형 자석도 많이 만들고 혹은 이렇게 실제로 수술용 어떤 소형 자석 같은 데도 많이 쓰이는데 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 미국 회사에서 제가 했던 기술을 써서 이미 이런 식으로 초소형 자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실제로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 진단 및 치료 쪽에 저희 초전도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은 사실은 이게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넣어봤는데요.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레일건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현상이에요. 이 동영상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발사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 발사체가 지금 시속 7,000km/h 정도, 시간당 7,000km 속도를 날아가고 있고요. 저 정도 되는 금속 콘크리트 그러니까 금속 콘크리트로 만든 저 철판을 저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그 대함, 그러니까 함대 대 함대끼리 싸울 때, 배와 배들이 싸울 때 굉장히 철갑을 두껍게 쌓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서나 그렇게 잘 뚫지 실제로 그렇게 큰 구멍을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전기 추진을 만들어서 저게 이제 어떤 폭발도 하지만 폭발보다는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서 저런 전기 추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전기 추진을 시켜서 배에 들어가는 어떤 합판을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전기 추진 장치가 되고 그거를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상용화는 됐어요. 상용화가 돼가지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이제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여기 발사체가 있고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여기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게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미국 정부가 이제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전류를 팡 하고 흘려주면은 전자기적인 유도 현상 때문에 앞에서 발사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서 사실 군사용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랑 좀 경쟁을 하고 있냐면 레이저 공격 그 시스템하고도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 기술이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지금 미 해군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이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전류들이 보통 구리선으로는 흐를 수 없는 전류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초전도체, 초전도 기술, 그리고 에너지 저장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저장 기술 이런 데 이제 초전도 기술이 많이 써서 현재 미국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거는 과학기술정통부가 2020년 작년 여름 정도네요. 과학기술 미래 전략이라 그래서 일종의 그거죠. 우리 한 20년, 25년 뒤에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해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왼쪽부터 보시면 뭐 인간의 뇌의 어떤 기능을 더 확인하고 조사해서 뇌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뇌질환을 줄이는 연구, MRI 같은 것들이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요즘에 이제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제 우주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상층부 100km가 우주냐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거기에 이제 워낙 로켓 기술이랑 그런 것들도 많이 쓰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기 추진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하이퍼루프 같은데 자기부상 전기 추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을 감소하고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들, 신재생 발전 기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하는데 또 초전도 자석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신약 개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신약 개발 기술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청정한 핵융합 발전 이런 보시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꿈꾸고 있는데 한 15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초전도 기술이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전도 기술이 미래 기술이긴 해요. 그런데 그리고 1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많지 않았던 계속해서 미래 기술로 꿈만 꿔왔던 기술인데 사실은 무절약한 기술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런 초전도 기술에서 어떤 돌파구가 나오면서 본물이 터지듯 굉장히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으로 초전도 기술이 빠르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구재단에서 저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중들에게 소개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마 좀 그래도 아직 대중에게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런 기술들을 들으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계신다면 이런 관련 분야를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올 정도 되면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정착이 돼서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뭐 회사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또는 연구소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 답을 하면 되나요, 이제? 예, 제가 사실은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요. 이게, 네, 이게 정말 처음이라 일단은 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솜사탕님이네요. 초전도체로 만든 혈액에 흐르는 전력 손실이 없어서 영원히 계속 흐르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류가 영원히 흐르게 되고요. 저항이 0이다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0이 얼마나 0이냐, 정말 0이냐. 그래서 저희 초전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MRI 같은 경우는 영구전류 모드라 그래서 뒤에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전력을 주는 전력 공급 장치가 없어요. 한번 전류를 주고서 살짝 이렇게 다시 접합을 시켜서 붙이면 전류가 영원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전력 손실이 전혀 없이 이제 0이 되는 그런 거고요. 초전도체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복합적인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는 일단은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전기를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드물 정도로 전기는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지금 오늘 설명드린 분야 같이 많이도 쓰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사실 노벨상, 우리나라가 과학계에서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초전도는 노벨상이 보장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왜 초전도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아직 인류가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1957년에 발딘, 쿠퍼, 슈리퍼라는 세 분이 그 앞자 이름을 따가지고 BCS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이론을 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론에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벨상을 다 받아요. 그래서 게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론에서는 30켈빈, 이게 한 영하 240도 정도 되는데요. 30켈빈이라는 온도 이상에서는 초전도가 안 될 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86년에 고온 초전도가 35켈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인데, 사실 57년에 이론이 나오고 86년이면 3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 30년이 지난 동안 노벨상 수상, 한 세대가 갔는데, 노벨상 수상을 받은 이론이 초전도가 안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IBM 쥐리히에 있는 연구소에 두 분 학자들이 받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냥 갈 때까지 간다 해서 그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86년에 그거를 찾고요. 87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게 노벨상 역사상 발견부터 수상까지가 가장 짧은 노벨상이고요. 그래서 원래 노벨상 이론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온 초전도가 왜 초전도가 되는지만 설명을 해내면 무조건 노벨상을 받습니다. 뭐 노벨상이 과학이 대부분은 아니니까요, 절대로. 뭐 이게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적절한 사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초전도체 자체의 연구로서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노벨상이 워낙 그 보장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많이들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수은이 4K 저항이 사라진 거네요. 네. 영하 265쯤 맞습니다. 뭐 4켈빈이라는 게 영하 273도가 0켈빈이에요. 그래서 그 이하의 온도는 없다고 연력학적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집까지 오는 전선이 초전도체라면 고압으로 흐르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에 LS 전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전도체를 상용화시켰어요. 초전도 전력선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갈 인터체인지 아시죠? 거기 아마 거기 영동고속도로인가요? 뭐 그 근처인 것 같던데, 신갈하고 흥덕이라는 그 두 개의 지역이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변압기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용량이 많아서 터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치면은 좌심실, 우심실이 막 터질라 그러니까 그 사이를, 뭐 제가 의대는 아니니까 그 사실을 동맥경화를 우회하듯이 그 사이를 초전도 선으로 뚫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으로 너무 많이 부하가 쏠리면 이쪽 변압기로 전류를 또 우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설치된 지가 꽤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전력 시스템에 초전도 케이블이 쓰이는 세계 최초의 나라이고요. 그래서 상용화가 했다라고
주장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려는 하려면 이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1000만 암페어 초전도체를 흐를 수 있느냐? 와, 1000만 암페어 이거요. 암페어만 해도 굉장히 큰 전류고요. 보통 초전도 같은 경우는 백카라 그러죠. 10만 암페어입니다. 10만 암페어도 초전도로서 좀 쉽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공학적 목표를 한 10만 암페어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한 수만 암페어 정도는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태양이 들어가는 초전도 선대들이 보통 그렇게까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초전도체가 실생활에 활용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이고 초전도체가 반도체인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도 부도체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그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반도체는 전류를 흘리고 싶으면 전압을 가해줘서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를 흐를 수 있고 전압을 안 가하면 전류를 안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고 끊고를 막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러블하다라는 식으로 0101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는 그래서 구별이 좀 약간 다른 카테고리 분류에 들어가는 거고 초전도는 말 그대로 부도체, 도체, 정말 전류를 많이 흐를 수 있는 초전도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초전도 현상이 금이냐 은같아도 나오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초전도인 걸 알고는 아닌가? 제가 잘 모르네요. 제가 재료쟁이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고온 초전도, 저온 초전도 차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온 초전도는 옛날에 누가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초전도 기술이 발산해서 저온, 상온을 지나서 고온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농담이고요. 보통은 그 30켈빈, 한 20켈빈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온 초전대는 실질적으로는 액체 헬륨이라 그래서 4켈빈에 해당하는 환경을 만들어내야지 실제로 쓸만한 온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액체 헬륨이 1리터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한 4만 원 정도예요. 한 3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MRI 한 대 만드는데 2,00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헬륨 값만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막 대량으로 사면 좀 싸긴 하니까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고온 초전도는 액체 질소라는 걸 쓸 수 있고요. 그게 77켈빈, 그러니까 영하 한 200도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옵니다. 야, 영하 200도만 해도 어렵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액체 질소가 1리터에 저희가 500원에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수 같은 거 밖에 나가서 그 편의점에서 1리터에 500원에 못 구매하실 거예요. 막 비싼 뭐 수입 생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결국 생수보다 쌉니다. 그래서 사실 초전도가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온 초전도가 되면서 냉각 비용이 확실히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저온이냐 고온이냐는 건 그런 냉각 비용을 기준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든 자석을 놓든 둘 다 뜨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를 플럭스 피닝 현상이라 그러는데 요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자세히 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럭스 피닝이라는 식으로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 전자제품 오랫동안 사용하면 뜨거운 유리가 전기 저항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초전도체 사용하면은 열이 나지 않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열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전도로 뭐 전기를 흘려서 발열 제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만 유지되면 타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거 요즘에 이제 당연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일반 배터리 기술들이 워낙 발전해서 그쪽으로 이제 물론 이제 연구들이 많이 몰리고는 있는데 초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같은 위험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해결을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초전도 자기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그런 화재 위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좀 관심을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곤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초전도는 워낙 선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비싸거든요. 배터리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 쪽으로 조금 더 에너지 저장 기술은 좀 몰리는 그런 일들이 좀 퀸치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 흉보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그러니까 선박용 모터를 만들었는데 탄 적이 있고요.
또 모 연구소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었는데도 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탔고요. 사실 2010년 제가 했던 노인슐레이션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다 탔어요. 안 탄 게 없고 그래서 사실 국제학회 같은 데 가시면 막 질문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밉다, 싫다 그러시면 손 들고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니네 코일을 어떻게 안 탈 거야? 영어로 이제 프로텍션이라 그러는데 너네들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학교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질문자를.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 서로 다 아는 사이에. 어차피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답은 잘, 최선을 다해서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무저런 기술이 나오면서 타지 않는 초전도 자석이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그러니까 다시 확장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 초전도 자석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인공태양만 하더라도 워낙 복합 기술이라 그중에 초전도 자석은 일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전도 자석에서 뭔가 큰 어떤 돌파 기술이 나왔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세상이 갑자기 다 바뀔 거냐 그런 것들은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전도 기술의 단점,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냉각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히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가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런 모든 신기술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무얼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그 공학이랑 과학의 차이는 공학은 진짜로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지 못했다는 것들이 문제라 따라서 이제 현재 쓰고 있는 것들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MRI라든가 아니면 암치료기기 이런 것들은 기존 초전도 기술로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저도 오늘 대전에 와서 아까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오다가 어떤 대전의 모 병원에서 3.0 테슬라가 이제 자기장에 다니잖아요. 새로운 MRI를 샀어요라고 그 병원이 광고를 하는 플랜카드를 벽에 굉장히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저 어렸을 때 막 386, 286 이런 컴퓨터 있었어요. 뭐 하드 드라이브가 1기가를 넘었어요라고 막 광고하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라든가 90년대 초반에 신문 같은 거 보면 오래된 신문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막 12테슬라, 뭐 한 9테슬라 이런 MRI를 저희 팀에서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이라는 대형 국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저희 서울대랑 함께 일하시는 뭐 슈퍼제닉스나 이런 회사들한테 연구비를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뭐 한 35억 정도 주셨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6테슬라급의 MRI를 개발하는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되면 물론 이제 된 건 아니니까요. 아직 잘 되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그런 3테슬라 MRI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도까지 초전도 특성이 유지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상전도 초전도가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인류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올해였나?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왔어요. 상전도 초전도가 발표가 돼버렸습니다. 네이처 논문에 나왔는데 이 상전도 초전도체가 문제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야 돼요. 뭐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는데 거의 기가파스칼 단위의 압력이었는데 그런 압력을 가했을 때 초전도스러운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 그게 이제 상온 진짜로 0도 한 20도였나 아마 상온에서 실제로 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그런 압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전도체는 여전히 온도를 낮춰야지 이제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질문이 진짜 많네요. 저 질문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전도 전기가 인체에 흡수되면 미치는 영향. 뭐 초전도는 몇 암페어 이상 몇백 암페어 몇천 암페어 흐르는데 저게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인간의 저항이 너무 크니까 위험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초전대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요?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더 많은 전류를 흐리고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45.5테슬라 주먹만하게 만들었던 논문을 저희가 이제 네이처라는 잡지에 냈어요. 저널에. 그 네이처의 저널이 냈는데 저희 전기정보공학부가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네이처의 논문이 많이 내는데 문제는 네이처의 자매지에 많이 내세요. 네이처 일렉트릭, 네이처 바이오, 아니면 네이처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네이처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네이처라는 저널은 자매지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처 본지에 실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황당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자매주로 보내지 않고 본주로 보내는 거는 이거 처음 들어본 그런 것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임팩트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35톤짜리 자석이 뭐 한 요만해지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초전도에 있었지만 워낙 타는 일 때문에 많이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초전도가 본격적으로 본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는 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계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워낙 전기랑 자기라는 게 제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인류 문명의 토대라서 전기랑 자기를 발생시키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저희들이 초전도 기술로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반영구 건전지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초전도체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기관이라는 게 워낙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반이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효율이 높고 좀 더 소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초전도 체로로 공중을 뜨는 자동차. 그러니까 저기 공중을 뜨는 방식이 저렇게 자기 부상 형식으로 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초전도 많이 보셨잖아요. 자석 위에 초전도 때 뜨는 거. 그런 것들이 자기 부상 형식이라면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헬리콥터예요. 도대체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헬리콥터에 바퀴 달면 자동차거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냥 일반적인 헬리콥터처럼 강한 모터를 만들어서 자기 부상을 시키려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념이고요. 이제 뭐 호버보드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반발력을 이용해서 뜨는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 연구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회의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걸 찾았어요. 2018년에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이라고 우리나라는 산업부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산업기술의 미래를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조혁신 플랫폼 산업이라 그래서 산업 연계형 공통기반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 산업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버틴 이유가 물론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조업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코로나에 걸려도 뭐 자동차든 반도체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버텼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찾았는데, 저희가 이제 무전원 조전도 자석 기술을 제안을 했을 때 한 130개 과제 중에서 1등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큰 대형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초전도 관련된 어떤 기술의 인프라가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3단계로 해가지고 초전도 자석을 원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천 기술 연구 같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고자기장 연구소라고 해서 선진국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기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술 플랫폼들을 마련하는 기술을 한 다음에 나중에 3단계 사업에서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10개가 조금 넘는 국가연구소와 뭐 한 20, 3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 대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힘을 좀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네. 초전도 기술이 미래 에너지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초전도 자석 기술은 원천 기술로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융합 기술이 돼야 됩니다. 인공태양만 하더라도 꼭 초전도 기술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이퍼루프 같은 그런 1000km 달릴 때 자기 부상 기술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요. 진공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제어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융합 기술로서의 어떤 가치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이 많을지 몰라서 너무 뒷부분들 많은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뭘까요? 예를 들어 아바타 영화의 초전 맞습니다. 그 아바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섬 그거 일단 초전도체라고 일단 영화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근데 실전으로 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붉은 10월이라고
쇼온 코넬이라고 우리 때는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영화가 잠수함이 나와요. 잠수함에 그 스텔스 전기 추진이라 그래서 뭔가 돌아가는 모터들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석만 갖다 놓으면은 바닷물이 약간 이온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게 영화적 상상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999년 1년에 일본에 있는 미쯔비시라는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자석이 너무 작아서 많이 빠르게 못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거를 다시 지금 제가 했던 무제련 고온 추진도 기술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차세대 잠수함 추진단에서 관심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는 본격적으로 못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뭐 오늘 호버보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제 저 뭐 서울대학교에 일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개인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자리였고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